별표 서기 1786년 추운 겨울날, 한양의 거리에는 차가운 바람보다 더 시리고 잔혹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박광장인 박자거리에는 수많은 백성이 숨을 죽인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한 노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조선 최고의 무신이라 칭송받던 노인이 형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팔다리가 하나씩 잘려나가는 능지처참이라는 처절한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육신이 찢기는 비명 속에서 사라져간 이 남자의 이름은 구선복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무인들 사이에서 무종이라 불릴 만큼 절대적인 위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영조와 정조라는 두 명의 군주를 모시며 10년 넘게 군의 핵심인 훈련대장 자리를 지켰던 권력자가 어째서 이토록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 비극의 씨앗은 사실 24년 전 창덕궁 휘령전 앞차가운 뒤주 곁에서 이미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구선복은 어떤 삶을 살았으며 무엇이 그를 파멸의 끝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파란만장한 연대기를 따라가 봅니다. 별표 1718년 가을, 능성구시 가문의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황해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무신 구성필이었습니다. 구선복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5대조 국왕은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이었고 대대로 무과에 급제하며 고위 관직을 독점한 명문가였습니다. 능성구시 가문은 조선시대 최고의 무반 가문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조선 건국부터 영조시대까지 배출한 무과 급제자만 무려 363명에 달했으며 왕실과의 거듭된 혼인을 통해 권력의 심장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구선복은 이러한 가문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예에만 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38년 21세의 젊은 나이에 생원시에 합격했고 문과까지 급제하며 문무를 겸비한 인재임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그의 앞날은 비단길처럼 평탄해 보였고 그 누구도 이 청년이 훗날 조선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곤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세월이 흘러 1748년 구선복은 30살의 나이에 황해도 수군절도사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자리를 옮기며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가문의 이름에 걸맞은 활약이었습니다. 1757년에는 총용사에 임명되며 마침내 군영의 대장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1765년 그는 조선 최고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훈련대장 자리에 등극합니다. 훈련대장은 한양 수비의 핵심인 훈련도감을 지휘하는 수장이었습니다. 이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구선복을 두고 무인들은 그를 무인의 왕, 즉 무종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권세의 정점에 다가가던 1762년 조선 왕실에는 씻을 수 없는 비극인 이모화변이 일어났습니다. 영조가 자신의 친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 선정관이었던 구선복은 뒤주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아 창덕궁 휘령전 앞에 섰습니다. 뒤주 속에서 사도세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신음할 때 구선복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앞을 지켰습니다. 별표 민간에 전해지는 야사에 따르면 구선복의 행동은 실로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는 뒤주 옆에서 군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떡을 먹으며 죽어가는 세자를 조롱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목이 마를 텐데 술을 좀 줄까, 배가 고플 텐데 떡을 줄까 하며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공식적인 실록에는 이런 구체적인 조롱의 장면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겨우 11살이었던 어린 세손산이 뒤주 앞에 엎드려 할아버지 영조에게 아버지를 살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어린 소년의 눈에 아버지를 가둔 감옥을 차갑게 지키고 있던 구선복의 모습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세손은 그날의 공포와 슬픔, 그리고 아버지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이들의 얼굴을 뼈에 새기듯 기억했습니다.
뒤주 속에서 죽어가는 아버지와 그 앞을 가로막고 선 구선복의 형상은 어린 세손의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별표 1776년 3월 영조가 승하하고 24세가 된 세손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정조입니다. 조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새 임금이 아버지의 원수들을 어떻게 단죄할지 숨을 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정조는 즉위 직후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홍인안을 사사하고 정우겸을 유배 보내는 등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세력들을 차례로 숙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구선복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당시 영조의 명을 따랐을 뿐 직접 세자를 해친 주범은 아니었기에 처벌할 명분이 약했습니다. 무엇보다 구선복은 여전히 강력한 군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냉철했습니다. 아직 왕권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선복을 건드린다면 군부의 반발과 조정의 혼란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조는 칼날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구선복은 계속해서 훈련대장 자리를 지켰고 병조판서와 형조판서까지 역임하며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별표 정조는 임금과 신하가 학문을 논하는 경연 자리에 구선복을 참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조에게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훗날 정조는 고백하기를 경연에서 구선복을 마주할 때마다 심장과 뼈가 떨릴 정도로 증오가 치밀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현장에 있었던 자와 매일 마주 앉아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정조는 그 뜨거운 분노를 혼자 삼키며 무려 24년을 견뎠습니다. 그 사이 정조의 신임을 받던 홍구경이 등장하여 구선복과 병권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구선복은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홍구경과 손을 잡는 기민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779년 홍구경의 누이인 원빈 홍씨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홍구경은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원군의 아들 이담을 원빈의 양자로 사마 완풍군으로 봉했습니다. 홍구경은 아직 젊고 건강한 정조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며 11살 소년인 완풍군을 가동궁이라 부르며 후계자로 밀어붙였습니다. 별표 정조는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1780년 결국 홍구경은 권좌에서 쫓겨났고 완풍군은 상계군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홍구경은 실각했지만 상계군은 이미 정치적인 폭탄이 되어 조정의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홍구경이 떠난 뒤 구선복은 다시 홀로 훈련대장이 되어 7년 동안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정조는 겉으로는 구선복을 극진히 대우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구선복의 무리가 워낙 많고 군권이 강했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1782년 정조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후궁 의빈성 씨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문효세자였습니다. 정조는 아들을 지극히 아꼈고 아이가 3살이 되기도 전에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짧았습니다. 1786년 5월 문효세자가 홍역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5살이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개월 후에는 아이를 임신 중이던 의빈성 씨마저 목숨을 잃었습니다. 별표 정조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실 안팎에서 독살설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조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정조에 의해 유배지에서 죽은 오빠 김귀주의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세자와 의빈의 죽음이 의심스럽다며 범인을 잡을 때까지 곡기를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왕실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11월에는 상계군 이담마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며칠 만에 독을 마시고 자살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일각에서는 그의 아버지 은원군이 독살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상계군은 한때 홍구경이 세우려 했던 후계자였기에 무뇨세자가 사라진 시점에서 그를 추대하려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이때 상계군의 외할아버지인 송낙휴가 정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고변했습니다. 상계군이 살아생전 김정승이 살면 나도 살고 그가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별표 여기서 언급된 김정승은 소론의 영수 김상철이었으며 그의 사돈이 바로 구선복이었습니다. 드디어 구선복을 올가맬 고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대대적인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선복의 조카인 구명이 먼저 자표와 모진 고문 끝에 자백을 쏟아냈습니다. 홍구경의 음모에 자신들의 가문이 깊숙이 관여했으며 정조를 시해하고 상계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폭로였습니다. 구선복 역시 끌려왔습니다. 그는 처음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쏟아지는 증거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대역죄를 인정했습니다. 실록은 그날의 정조를 분노로 가득 찬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적 구선복을 생각하면 손으로 찢어 죽이고 그 살점을 씹어먹고 싶다는 격한 표현이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24년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증오와 원한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정조는 드디어 구선복을 합법적으로 처단할 명분을 쥐게 되었습니다. 별표 1786년 12월 9일 남대문 박광장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69세의 노구가 된 구선복은 형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가혹하다는 능지처참 형벌이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한때 무인의 왕이라 칭송받던 남자의 사지가 차례로 잘려나갔고 그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구선복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조카 구명은 군사들 앞에서 효수되었고 양자 구의겸 역시 처형당했습니다. 가문의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남은 가족들은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무관 명문가였던 능성구씨 일가는 구선복 한 사람의 파멸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잊혔던 구선복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나온 것은 2016년의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야산에서 구선복의 다리뼈 일부가 발견된 것입니다. 2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별표 놀랍게도 수원 최씨 가문이 능지처참당한 그의 시신 일부를 몰래 거두어 자신들의 선산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역적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최씨 가문은 그 비밀을 230년 동안 간직해왔습니다. 그들이 구선복과 어떤 깊은 인연이 있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조차 남길 수 없었던 한 남자를 위해 누군가는 연민을 품고 그 잔해를 지켜왔다는 사실만이 전해질 뿐입니다. 구선복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의 허망함을 일깨워줍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무종의 권위도 왕의 차가운 복수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그가 1762년 그 뒤주 앞에서 정말로 사도세자를 조롱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1살 소년의 눈에 비친 그의 냉담함은 결국 24년 뒤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별표 정조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24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구선복의 얼굴을 보며 심장이 떨리는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주저없이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경남 통영에는 글자가 지워진 이상한 비석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구명의 공덕을 기리는 선정비였으나 그가 역적으로 처형되자 백성들이 글자를 모두 깎아버려 귀신비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구선복의 후손들은 역적의 낙인을 피해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정조는 복수를 끝낸 후 왕실 친위대인 장용영을 강화하며 왕권을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다신 구선복 같은 신하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결단이었습니다. 권력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과거의 행동은 언제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 구선복의 비극적인 생애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원한이 얼마나 차갑게 익어가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최고의 무신에서 역적으로 전락한 구선복의 이야기였습니다. 별표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별표.